네, 안녕하세요. 늦가기 미술사학도 김용수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석굴암 본전불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석굴암 본전불은 양식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뛰어날 뿐더러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어릴 적 수학여행으로 다들 한 번씩 가봤기 때문이죠. 그럼 석굴암 다음으로 유명한 불상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고 많이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불상도 역사 교과서에 단골로 나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미술로 말이죠. 그런데 그 설명이 좀 재밌습니다. 토속적이고 지방색이 강하다. 호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주로 이르죠. 한마디로 못생겼고 솜씨가 없는 불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미술사학자들도 이런 평가를 내리곤 했어요. 그럴 만도 합니다. 우선 신체 비율이 안 맞죠. 머리부터가 굉장히 큽니다. 3등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큼직하긴 한데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눈은 옆으로 많이 찢어졌고 콧대도 납작하고 인중도 짧죠. 옷주름도 보시면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발가락도 뭉툭해서 조금 허술한 면이 있죠. 뒷면은 아예 손도 안 댄 것 같죠? 바위의 거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뒤통수는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평면적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관촉사상은 오랫동안 졸작으로 평가받아 왔어요. 일찌감치 보물로 지정되긴 했는데 그건 이례적으로 지방색이 매우 강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이 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 거대한 상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주목하였죠. 조선 전기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광종대 반야산 기슭에서 큰 돌이 솟아올랐고 승려 해명이 이걸 쪼아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이지요. 관촉사 사적비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바위가 솟아나왔다는 식의 허구적인 요소도 있지만 조정에서 상을 세우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고 이어서 해명이라는 스님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장인 100여 명을 선발하여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제작 기간은 37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비록 이 관촉사 사적비의 내용이 조선 후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옛날 이렇게 큰 석상을 만들고 세우려면 굉장한 재력과 인력이 필요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중장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당시 호족들의 권력이 강했다 한들 이렇게 큰 석상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석상을 세울 만한 막대한 인력과 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록에서는 장인들만 100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동안 밥도 해줘야 되고 잠자고 쉴 공간도 마련해줘야 되고 작업한 것에 대한 수고비도 줘야 하고 그리고 이들이 작업할 수 있게 무거운 돌을 나를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자그마치 37년 동안이요. 실제로 완성된 불상을 보면 하반신과 상반신을 따로 만든 다음에 끌어올려서 붙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완성된 불상을 옮기기 위해서 무려 1000여 명이나 동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 인력을 동원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던 고려시대라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대역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왕 광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광종은 왜 이런 큰 공사를 벌였을까요? 그건 본인의 왕권 강화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광종대의 왕권 강화책은 노비안건법이나 과거제 실시, 관복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도 왕권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신라 말부터 유행한 선종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종은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경전보다는 개인적인 수행과 참선을 중요시 여겼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권위와는 거리를 두는 성향이 다소 강했습니다. 선종의 이런 측면은 호족들의 호감을 샀고 선종도 아름아름 호족들을 뒷받침해주게 되죠. 그래서 광종은 선종과 반대 성향인 교종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교종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법상종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963년 자신이 신임하던 균열을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그를 통해서 법상종을 후원하죠. 관촉사에 대규모 석상을 세운 것도 법상종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촉사가 법상종에 속했다는 뚜렷한 기록은 없지만 관촉사상이 미륵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관촉사를 미륵으로 추정하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륵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던 종파가 법상종이거든요. 따라서 광종 당시 관촉사는 법상종 사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촉사상은 어떻게 미륵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머리에 보관을 썼다는 점에서 일단 보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촉사 사적비에 작은 금불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요. 이는 보관에 작은 화불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조선시대의 지방 지도를 보면 관촉사 석상의 보관에 작은 화불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관에 화불을 두는 존재는 관음보살로 알려져 있지만 감산사 미륵보살 입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도 보관에 화불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식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살치고는 옷차림이 평범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보살이 입는 화려한 천의가 아니라 부처가 착용하는 대의를 입었군요. 이 관촉사상은 대의를 입었다는 점에서 보살이지만 부처로서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교에서 부처이면서 보살인 존재는 미륵입니다. 미륵은 현재 도솔천에서 보살의 신분으로 수행 중인데요. 56억 7천만 년이 흐른 미래에는 성불하여 부처가 되고 3회 설법으로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살이지만 미래불로 여겨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손에 든 지물도 미륵의 특징입니다. 미륵이 손에 든 지물은 연꽃처럼 보이지만 용화수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륵을 표현한 다른 작품인 장국사 미륵불 개불탱이나 문경 봉암사 마애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고려 말 이색의 문집을 보면 관촉사상이 미륵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색은 사대부였지만 고려인이고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관촉사상을 미륵으로 기록한 이 시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관을 썼고 화불을 지니고 있으며 용화수 가지를 지물로 들었고 대의를 잇고 있다. 거기에 기록까지 남아있다.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면 관촉사상은 미륵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궁금해했던 문제,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못생기더라도 친근한 모습의 미륵상을 세워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 지역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의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오려는 광종의 의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생기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고 오히려 조금 못나더라도 빈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볼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관촉사 석조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